이번 시간에 글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만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철학적인 거? 철학적인 주제?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제목은 원래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제목이거든요. 물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이제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으로 유명한데,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읽어봤는데, 결국 그거는 그 내용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사랑으로 산다라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느님한테 벌을 받고 쫓겨나서 여기 지상에서 인간으로 살게 된 대천사 미카엘을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이 내주신 숙제는 뭐였냐면, 세 가지를 인간 세상에 가서 알아가지고 와라.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세 가지 문제를 이제 풀고, 그러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알게 되고, 답을 알게 되면 이제 미소를 짓게 된다. 3번 웃으면 이제 다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말하자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미카엘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게 되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내려오자마자 그 성당 옆에, 천사라서 뭐 성당 옆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날개를 잃고 성당 옆에 이제 미카엘이 떨어져 있었는데, 좀 너무하죠. 뻘거벗고 천사가 날개는 잃었다고 해도 옷은 좀 입혀주시지. 추운 겨울날 벌거벗은 채로 성당 옆에 이제 웅크리고 있었어요, 미카엘이. 근데 세몬이라는 그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양가죽을 하나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아니야 양가죽을 파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구두를 지어주고서 못 받은 외상금을 회수해가지고, 외상을 회수해서 그 돈으로 양가죽을 하나 사다가 양가죽 코트를 이제 만들어 입으려고 장에 갔는데, 이 세면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이제 외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털가죽 외투를 입고 외출하면 이제 자기 부인은 집에 있어야 돼. 아무 데도 못 가. 그러니까 러시아는 날씨가 굉장히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날도 이제 집에 있는 옷이라는 옷은 다 껴입고 하나뿐인 이제 코트도 입고 장으로 가서 양가죽을 사려고 했지만, 이제 흔히 그렇듯이 계획대로 안 되고 사람들은 돈을 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겨우겨우 이제 약간의 돈을 받아갖고, 그 돈 갖고는 양가죽을 살 수가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한 장 걸치고서 이제 막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성당 옆에 벌거벗고 있는 천사 미카엘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미카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천사인데. 천사는 원래는 성이 없지만 이제 대체로 남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대체로 이제 남성으로, 천사는 하늘에서는 천사지만 땅에 내려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나 마찬가지인데, 여자 보고 벌거벗고 내려가라고 하기는 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천사는 여자인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천사들은 다
아가라고 생각. 미카엘라, 아가. 가브리엘라 뭐 이렇게 아가 붙고 그렇지. 그냥 미카엘 그러면 다 남자. 남자. 느낌.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각하는 천사, 네. 남자들 생각 다른 거지. 그렇지. 근데 대부분이 여자라. 네. 맞아요. 천사를 여자들이 마음 착한 사람들을 천사 하는 거야. 천사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화가들이 그 그림을 많이 그 성화 같은 거 천사가 나오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모델이 전부 다 여자였어요. 일단 남자 천사라 하더라도 모델은 다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얼굴일 수밖에 없지. 그 부드럽고 선이, 그러니까 여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카엘 대천사는 남자였는데, 저기 그 추운 날 벌거벗고서 웬 남자가 저쪽에 이제 성당 옆에 웅크리고 있는 걸 보고 세면이 불쌍하긴 하지만 내 코가 석자다 해갖고 처음에 그냥 갈라 그래요. 그래 돌아서서 한참 가다가 차마 얼어 죽을 게 뻔한데 막 이제 아이씨 막 하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할 수 없이 그 미카엘한테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아니 이 추운데 어쩌자고 벌거벗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엄청난 욕을 이제 먹어가면서 이 남자를 집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갈 데도 오갈 데도 없고 아무런 이제 그 의사 표시나 의지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조수로 삼아요, 세면이 이 미카엘을. 근데 천사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뛰어나겠죠. 비상하니까 금방 기술을 익혀가지고 이제 세면은 그 미카엘을 구해준 덕분에 부자가 돼요. 계속 사람들이 이제 구두 맞추러 많이 오고, 그래서 좀 형편이 피는데 웃질 않아요. 처음에 우리 집에 가자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웃고 나서는 전혀 웃질 않아. 말도 없고. 참 아름답게 생기긴 했는데, 일도 잘하고 착한데 웃질 않아.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엄청 잘 차려 입고 보기만 해도 좀 부자에다가 그 권력자인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와서 되게 고압적인 태도로 이제 제일 좋은 가죽으로 부츠를 장화를 이제 맞추고 가면서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겠다고 하고, 자기가 이렇게 명령한 대로 안 하면 돈 안 주겠나 그러면서 막 딱딱거리면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그때 미카엘이 그 남자가 가고 나니까 웃어요. 그래서 왜 웃나 하고 이제 세미오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가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한 뭐 그날 저녁 때쯤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막 두들겨요. 그래서 열어주니까 이제 그 아무개 나리가 와서 그 부추를 맞췄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 아직 그 안 잘랐냐 그러니까 아직 안 잘랐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부추를 하지 말고 덧신을 해달라 그래. 덧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으리가 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마차 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제 부추는 필요가 없고, 그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아마 덧신 신고 죽는 모양인지 수의를 입히고 거기다 신길 신발, 그러니까 수의에 딸린 덧신, 그거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세면이 왜 웃었냐고 미카엘한테 물어보니까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너는 자기의 미래를 아는 능력, 자기가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를 사람은 모른다. 그거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이다. 이제 하느님의 두 번째 숙제를 푸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모르는구나.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풀게 되냐면, 사실 미카엘이 그 벌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한 남자가 벌목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죽었고, 그의 부인은 만삭이었는데, 그의 부인은 이 남자가 남편이 죽자마자 아이를 낳게 됐는데,
쌍둥이 자매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저승사자 이야기 하지만 하늘에서 이제 데려갈 사람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데려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야. 미카엘이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되게 막 불복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어? 그 남편이 그 아이들의 아빠가 이제 죽었는데 저거 낳자마자 엄마까지 데려가면 저 쌍둥이들은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막 그 여자를 데려오지 말아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하느님이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네 일이 아닌데 그런 거를 판단했다 해가지고 이제 벌을 내린 건데 결국은 뭐 딴 천사들이 가서 데려왔겠죠? 근데 그 여자가 그 막 맞은 길을 걷고 있는 앞서가던 한 아저씨가 가던 길을 멈추고 화를 다른 그 여자가 막 자기가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고 죽음의 순간에 너무너무 자기 아이들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막 몸부림을 치다가 딸 하나가 그 엄마한테 깔렸어요. 그래갖고 다리 하나가 이제 불구가 됐어, 그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나마 천의 고아에다가 그 애들은 하나는 불구인 채로, 다리가 불구인 채로 이제 남겨졌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막 돌아가면서 그 자매를 돌보고 그러다가 아이가 없는 꽤 유복한 집에 이제 둘 다 입양이 돼가지고 애들이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러니까 양어머니가 이제 세뮤엘의 집에 우연히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돼가지고 미카엘이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걔들이 너무너무 잘 자란 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러니까 사람은, 꼭 부모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호의로도 충분히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거를 읽고서 물론 뭐 공감을 하긴 했으나 그렇게 단순하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문제는 좀 복잡하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를 페이스북에다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올렸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할 얘기가 있는 거지. 무엇으로 사는지 자기도 생각을 해본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분들께 본인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옥순 씨는 무엇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역시 사랑으로 사는 거네. 그죠? 그러면 우종서 씨는? 저는 욕심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 욕심이 작건 크건 아니면 물질적이건 비물질적이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최윤희 선생님은 뭘로 사세요? 선생님 질문 때문에 저도 며칠간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자기 연민 같은 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살아온 삶에 대한 또 지난날에 뭐 그런 연민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사라질 삶이 굉장히 궁금해서 어떻게 사라질까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껏 살아온 삶도 좀 의미 있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삶이 또 이렇게 놓여질까 하는 어떤 희망 같은 거 그것도 자기에 대한 사랑일 것 같아요. 자기애, 그죠? 네. 그럼
그 옆에 선생님은 무엇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새삼 느낀 게 많네요. 이렇게 살아온 게 진짜 나는 한 번도 이런 생활을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는데 그동안 살면서 나는 무지장 힘들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나이가 이제 지금 70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살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70 먹고부터는 과연 내가 얼마를 살고 이 세상을 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조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요즘에 갖고 조금 이제 내가 안 하던 운동도 하고 네. 이렇게 주위에 만나는 사람도 없이 살다가 사람도 좀 만나야 되겠고 이거 즐겁게 남한테 좀 이렇게 그냥 웃음도 남기고 네.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주위에 좋은 사람도 많고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닫고 사는 게 조금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차도 먹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네. 같이 운동도 하고 싶고 그동안은 노력을 해요.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느라고 열심히 사셨겠죠. 그럼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식 위해 살았고 네. 신랑 일찍 가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자식 위해서 살다 보니까는 그렇게 힘들게 네. 살았어요. 이제부터라도 본인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시면 되죠. 뭐.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네. 주위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우리 문 과장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산 것 같아요.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아니 난 그래요. 그날 하루하루 주어지니까 그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뭐 계획을 세운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는 네. 않더라고요. 음, 최소한 그날 하루하루 최선을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 앞으로는 그럴 거고. 현재를 위해서 사셨군요. 그죠? 네. 네. 우리 김현섭 사장님께서는 무엇으로 사십니까? 이제 저도 70을 바라보잖아요. 이제 그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떤 군인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 처점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됐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여기가 객지인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예견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난 항상 이런 걸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참 많은 업보를 가지고 살잖아요. 업보. 많은 업보를 가지고 사는데 그 업보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는 걸 항상 나는 가슴에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보를 벗어나는 것은 그 업보를 생각하면 항상 고독함이 사람 속에 탁 맺히잖아요. 이 고독함을 어떤 방법으로 이길 것인가? 그게 즐거움으로 이길 것인가? 뭐 공부로 이길 것인가? 싸움으로 이길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내가 내린 결론은 언젠가 한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이들하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들, 뭐 자식이라든가 부모 형제가 아니래도 가까운 이들하고 아주 좋게 지내는 거,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르바님께서는 무엇으로 사십니까? 안 지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인생을 왜 사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인생은 순전히 강제로 동원된 그런 그 노력 같은 거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이 사는 거긴 한데 할 수 없이. 강제로 할 수 없이 살지만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궁금하다는 거죠. 그 저기 최윤희 선생님이랑 같으네. 그렇지. 이 호기심을 충족시켜 내일은 어떨까, 모레는 어떤가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 궁금증 때문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음. 뭐 이런 거.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시네요. 그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응? 미래를 아는 능력, 그게 없으니까 산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가 느끼기에는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는데, 좀 아주 단순하게는 어떤 분이 이제 밥심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심플한 어떤 답이에요. 그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야, 연료가 있어야 사는 거니까 당연히 밥심으로 사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질문은 사실은 그보다는 조금 우리가 흔히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철학적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는 왜 태어났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은 무엇인가부터, 그 다음에 죽음은 무엇인가, 왜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가라던가, 그러한 질문들, 그러니까 그게 소위 철학적 질문인데,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물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간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삶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질문들, 그런 건데, 아까 그 종서 씨가 욕심으로 사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밥심으로 사는 거와 비슷하게 제 생각에는 인간의 연료예요. 욕망, 네? 욕망, 명예욕, 권력욕, 기타 뭐 식욕, 성욕, 기타 모든 욕망. 그러니까 뭔가를 원하는 것, 그게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 일종의 연료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철학적 질문,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질문으로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욕망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삶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욕망을 어떻게 잘 다스리면서 사느냐 하는 게 하여튼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흔히 그 얘기하는, 아까 그 조르바 님이 얘기한 것처럼, 왜 태어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어진 거지. 사실은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요 해서 태어난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삶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왜 태어났냐라는 그 질문은 무의미한 거고, 그리고 아울러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누가 나를 세상에 낳아달라고 했어? 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한 투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모도 꼭 낳으려고 해서 낳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어진 생명은, 일단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제 우연히 세상에 왔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좀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물론 뭐 기독교에서는 그 다 예정설을 믿기 때문에, 당신은 하느님이 그 내보내기로 해서 내보낸 사람이고 다 너의 삶은 예정돼 있었다라고 하고, 또 불교에서는 윤회를 하다가 이 생에서 이렇게 너는 지금의 이 모습으로 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 그냥 우리들 그 지금 현재 가장 보편적인 생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 너는 이 우주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우연히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이 또 생기는데,
그 아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다가 톨스토이 단편집에서 제가 그 굉장히 좀 오히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보다 더 어떤 실존적인 질문에 도달하는 그 소설을 하나 읽게 됐는데, 에밀리안과 빈북이라는 소설이었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 같은 동화 같은 내용이었는데, 에밀리안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고 그의 아내는 대단한 미녀였다. 그럼 이제 모든 이야기책에서 그러듯이 이제 왕이 이 미녀를 탐을 내면서 에밀리안을 없애려고 하죠. 없애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내줬지만 부인의 도움으로 전부 다 풀게 되니까 이 왕이 되게 화가 나서, 내 생각에는 그냥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화가 나서 막 그 신하들을 족치니까 신하들이 머리를 짜내서 절대 에밀리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라. 너는 어디인지 모르는 그곳에 가서 무엇인지 모르는 그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에밀리안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거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저게 인간이 처한 상황이다. 우연히 태어난 인간은 이제 태어났는데 어디인지 모르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어디인지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가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다가 그것을 대체로는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 어디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생이 끝나게 되는 건데, 그 미션, 어디인지 모르는 그곳에 가서 무엇인지 모르는 그것을 가져와라. 인생은 결국 그게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에밀리안과 빈북이라는 그 소설을 오히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뭐 실존주의 문학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대하면서 늘 품었던 질문하고 거의 같은 질문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근데 그 유감스럽게도 이제 와서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불필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만이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건데,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은 주어진 그 존재의 그 본래의 목적, 그냥 산다에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인간만이 왜 사는지 자꾸 묻는 거예요. 왜 사는지 묻는 거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는 건데, 이제 저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그냥 살면 되는데 막 푸드득푸드득 하고 날갯짓을 하면서 저쪽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쭉 떨어졌다가 또 뭐 가지 위로 올라갔다가 또 막 즐겁게 지저귀였다가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왜 사는지 물어보거든요. 왜 사는지 물어보는 거, 그거가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죠. 그냥 살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오면서 이렇게 동의할 수 없었던 명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이야기. 과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가? 요즘은 인정 안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선 자연을 굉장히 많이 파괴하고 환경을 지금처럼 몹시 악화시킨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존재죠. 그래서 외려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해로운 존재일 수도 있어요.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니체는 지구 표면에 붙어있는 피부병이다, 부스럼 딱지다라고 그랬거든요. 인간 보고. 불필요한 말썽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한 극단적인 표현에 대해서 좀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이 지구에 몹쓸 짓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그 잘못된 전제, 거기에서 비롯된 건데, 저는 그보다는 그 인간에 대한 정의 중에서 좀 더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소크라테스보다도 약간 더 연배가 높았다고 하는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소위 당시 그 철학자들 중에서 그 궤변론자들이라 그래갖고 소피스트라고 이제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학에서 이제 철학 개론 시간에 앞에 많이 배우는데, 그들은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계보, 그쪽 계보가 아닌 소위 말하면은 좀 삐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속하는데, 궤변론자들은. 근데 실상은 이제 와서 보면 그들의, 그러니까 궤변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일리가 있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은 이제 상대주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가당착,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받았었지만, 지금은 외려 어떤 우리가 쭉 배워왔던 논리적 전개, 그 플라톤식의 논리적 전개보다는 상대주의가 오히려 훨씬 더 맞다라는, 이제 현대 철학은 그쪽으로 이제 도리어 왔기 때문에 막 돌고 돌아서 굉장히 복잡한 논의를 거쳐서 이제는 오히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쪽으로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뭔가를 규정하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논리도 생기고 이론이 생긴 거지, 인간이 규정하기 이전에 그게 있었던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되게 잘못된 전제가 원래, 그러니까 소위 이데아론, 어떠한 이상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 논리를 전개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그거 자체가, 그러면 그 이데아라는 게 뭐냐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 걸리면서 이제는 오히려 비주류였던 그 궤변론자들,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쪽이 외려 훨씬 더 그 뛰어난 사고였던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데까지 이야기가 발전이 됐는데, 어쨌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막 그 불변의 진리처럼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인간이 규정한 거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철학자들은, 이제 와서는 현대 철학에서의 그 아주 뛰어난 철학자들은 이제 와서는 이 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언어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신을 연구하고 싶으면 그 산더미 같은 신학책에 앞서서 언어학부터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신이라는 인간의 언어가 있기 이전에 도대체 신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두뇌가 이렇게 너무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았으면 인간은 훨씬 더 심플하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거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좀 더 단순한 답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복잡한 형이상학적인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흔히 보는 내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그 무엇은 뭐였냐면, 아주 많은, 통계적으로 많은 숫자가 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예전에 방송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참 그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많아요. 의외로 남성들의 한 40~50%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일이 다 끝나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네. 퇴근을 하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그 핑계, 술자리 핑계를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대고 막 눈치 보고 누가 먼저 가자고 안 하나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되게 일주일에 한 적어도 사흘 나흘을 술을 마시고 집에 갑니다. 왜 저렇게 살지? 라고 그렇게 의문을 품지만 소용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의외로 시골 동네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거의 매일 술. 재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옆집에 사시는 그분도 뭐 6.25 때 대위로 전역하셨다 해서 70, 80대도 계속 대위로 불리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내가 알기로 대위였던 시절을 뺀 모든 인생에 걸쳐서 한 일이라고는 술 마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계속 술만 마시다가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한 50년 동안 술 마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뿐만 아니고 진짜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술로 사는 거예요. 딴 거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크홀릭도 알코올릭 못지않게 많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로 그 인생의 무의미함을 이렇게 말하자면 상쇄시키기 위해서 도피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어라 하고 일만 해서 심지어는 그 심리학자들이 병명까지 만들었어요. 공허공포증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들, 막 강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 공허공포증. 그 현대인들 중에는 일을 안 하면 못 사는 공허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돈은 말할 것도 없죠. 돈에 엄청나게 매여 있죠. 막 오직 돈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지만 이 사랑도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사랑이 뭐 한두 가지 사랑이 아니지. 이 남녀 간에 연애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뭐 가족 간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으나 이 사랑도 일종의 홀릭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연애 강박?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사귀어가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홀릭으로 살아간다? 일종의 중독으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그 중독의 원인은 주로 회피다. 무엇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일까? 공허로부터 도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삶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거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이제 술이면 술, 일이면 일, 뭐 연애면 연애, 뭐 이런 돈, 뭐 기타 그런 것들에 이제 말하자면 목을 매는 거지. 홀리.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외에 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종신형이에요. 종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무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까 저 선생님이 막 70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자기가 해내야 될 일 때문에 아무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즐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죠. 의무에 매여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자식을 낳았다 하면 평생에 걸친 그 의무가 되는 거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부모도 굴레죠. 뭐 그 부모에 대한 의무도 다 해야 되니까, 그러한 이런저런 의무에 매여서 평생 동안 그 헤어나지 못하는 일종의 종신형.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맨날 좀 새롭고 재미있는 삶을 원하지만은 현실은 그 재미있고 뭐 새로운 삶을 그 펼치기에는 전혀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 여기 가끔 가다가 서울 갈 때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거기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몇 번이나 들었어요. 양구가 지긋지긋하다. 나는 양구만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 가서 살아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거든요. 흔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들에게 양구는 뭐냐면 감옥이죠. 뭐 그죠? 그 자기가 이러한 조그마한 그 읍소재지 이런 데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기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여기만 벗어나면 뭔가 새로운 삶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양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죠. 여기를 딱 벗어나면 뭔가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를 벗어나도 다른 데 가도 똑같죠.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면 똑같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기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구를 벗어나서 춘천으로 간다. 뭐 크게 다를 거 없죠. 서울로 간다 해도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죠. 왜냐하면 돈 문제가 있으니까 그 주거라든가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열악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나쁜 쪽으로 보면 좀 되게 암울한 거예요.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그래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신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주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많은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에 약간의 희망을 걸고 뭐 집행유예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걸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요즘 들어서 제가 흔히 생각하는 건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니체가 그랬죠. 너무 심연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심연이 너를 들여다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면 다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들, 인간은 뇌가 너무 지나치게 발달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형이상학적 질문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들은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답이 나오지도 않으려니와 생각하면 할수록 좀 뭐랄까 공허를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외려 이제 아까 많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눈앞의 삶에 충실하는 게 우리가 처해 있는 삶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렇게 짤막한 여러 가지 뭐랄까 아포리즘 같은 거, 짤막한 단상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들을 쭉 훑어봤는데, 좋은 삶이란 하루를 남김없이 탕진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저는 요즘에 참 많이 와닿고요. 또 하나는 떡갈나무가 소나무처럼 사는 일은 없다 라는 말이 이제 또 제 노트에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생긴 대로 산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하기보다는 나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하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은 다들 떠드는데 나는 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떠드는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소설 쓸 때 메모했던 건데 혼자 살건 둘이 살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혼자서 잘 살려면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한다. 둘이서 잘 살려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좋아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자기 남편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자기 아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그거를 항상 잊지 말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써야 되는데 가장 가깝고 가장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하기 쉽다라는 게 이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그 일기장에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회전하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 한 송이 꽃처럼 고요히 앉아 있을 것.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고요한 응시, 그 성찰, 그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들여다보는 시간 같은 게 사람은 누구나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몽테뉴, 수상록을 쓴 프랑스 철학자, 수상록으로 유명한 몽테뉴가 한 말 중에 제가 최근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다고 생각하는 말, 나는 살고 기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대단한 일, 중요한 일을 하려고 날뛰는 것보다는 산다, 지금 여기서. 그리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기쁨을 찾을 것을 찾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굉장히 그 자주 보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이거는 시인이 아니라 무라카미 류라는 그 소설가예요. 일본의 소설가가 쓴 시거든요. 그 소설가가 쓴 시라서 좀 산문적인 시인데 제가 이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시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종의 에필로그로, 마무리로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제가 적어가지고 왔어요. 지금의 그대를 한껏 즐겁고 아름답게 살라. 바람에 뒤척이는 풀잎처럼 춤추며 살 일이다. 나르는 풀씨처럼 가볍게 살 일이다. 온 대지에 은은한 향기 풍기며 살 일이다. 하늘 향해 눈부신 생명력을 내뿜으며 살 일이다. 어제와 내일은 보내신 이의 시간이고 나의 시간은 오직 이 순간뿐. 온갖 근심과 고뇌는 나를 지으신 이의 몫이니 나는 그저 살아있음의 기쁨을 구가할 뿐이다. 나는 어차피 내 주변 몇 사람의 생각 속에서나 살아가는 존재. 내가 죽어 단 몇십 년만 지나도 세상은 나를 까맣게 잊으리니 그대 무엇을 위하여 그다지 고뇌하는가. 다만 지금의 그대를 한껏 즐겁고 아름답게 살라. 그리고 그대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주라. 그대의 지난 날조차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거든 그 누가 먼 훗날 그대의 지난 날을 기억하리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더불어 기쁘게 살아라. 모든 죄는 잊혀지고 용서되며 지워질 것이다. 그대 스스로
영혼이 남아있거든 먼 훗날 후회할 것이다. 다만 즐겁게 살지 않은 채 사소한 것에 너무나 심각했던 것이 죄라고. 그러니까 가볍게 풀잎처럼 춤추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갈 때마다 항상 해주셨던 말씀. 인생은 굉장히 짧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러니 서로 위해주고 재미나게 살아라.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말만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아주 편안해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